미등록자 히가시노 게이고. 얇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전차에 탔다. 가구라는 고개를 숙인 다음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살폈다. 남자는 차 안을 재빨리 훑어보더니 빈자리가 없어 실망했는지 옆 칸으로 이동했다. 가구라에게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즉, 그를 잡기 위해 탄 것은 아니다. 수사원은 아니라는 소리다. 가구라는 몸의 긴장을 풀고 다시 손잡이를 잡았다. 차 안의 자리는 모두 다 차서 몇 명이 서 있는 상태였다. 그는 전철을 이용해 도쿄로 향하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를 신경 쓰고 있지만 어디서 발각될지는 알 수 없다. 이미 발각되었을 우려도 있다. 전차가 멈추고 새로운 승객이 탈 때마다 몸을 경직시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잡히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전에 아사마에게서 모굴이 들어있는 카드를 받고 싶었다.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면 DNA 수사 시스템의 비밀을 폭로할 수도 없고 플래티나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말로 아무리 주장해도 그런 건 없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끝장이다. 자기에게 씌워진 누명도 벗을 수 없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 직접 모구를 해독하고 거기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냈는데 가구라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DNA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온 것은 자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다테시나 남매를 제외하면 누구보다 시스템을 잘 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시가가 원하는 대로 이용만 당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가구라도 시스템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저 사용하기 편리한 시스템. 드디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다. 알 수 없는 점은 NF13의 정체뿐인데 그 정도는 전체에서 놓고 보면 사소하다. 거칠게 말하자면 범인이 누구여도 상관없다. 플래티나 데이터가 가진 죄에 비하면 하찮은 일일 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백일 천하에 드러내야만 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밤 풍경이 화려해지기 시작했다. 도심이 가까워지는 모양이다. 대도시에 섞여들면 가령 어디서 발각되더라도 바로 다시 지하로 잠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전차가 멈출 때마다 가구라는 모든 승객을 체크했다. 무사히 도쿄역 출구를 통과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커다란 한숨이 나왔다. 물론 여전히 방심할 수 없었다.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얼굴 인증 시스템에 걸리면 몇 분 안에 경찰이 달려올 것이다. 가구라는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역을 나왔다. 택시 승강장에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도로 옆으로 나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다. 아리아케로 가자고 운전사에게 말했다. 운전사가 가구라를 의심하는 것 같진 않았다. 그리 오래 떨어져 있지도 않았는데 도쿄의 거리가 아주 정겹게 느껴졌다. 자신의 방은 어떻게 되었을까? 빨리 돌아가 일단 푹 쉬고 싶다. 물론 그러려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 택시는 빽빽한 오피스 빌딩 숲을 지나 복잡하게 얽힌 고속도로 아래를 거쳐 운하에 걸린 다리를 통과했다. 중간부터 가구라는 운전사에게 자세하게 길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택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창고 거리로 진입한다.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시계를 보니 아사마와 약속한 시각이 거의 다 됐다. 시간을 제대로 예측한 것 같다. 차에서 내려 경계하면서 걷기 시작했다. 가로등이 많지 않아서 건물 옆으로 붙어 걸으면 어둠에 섞여 이동할 수 있다. 칙칙한 녹색 건물이 보였다. 주위에는 검은 담이 세워져 있었다. 건물 지붕에 하리마 운수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다. 이미 도산한 회사로
이 창고는 다른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옆에 특수분석연구소 건물을 지을 때 경찰청이 1년 남짓 임대했다. 연구소에 반입하는 자재와 기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출입구를 통해 안을 살피고 담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현재 이 창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소유 회사는 팔고 싶어 하는데 살 사람이 나서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건물의 문은 닫혀 있었다. 살펴보니 아사마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 주차장에 움직일지 말지 알 수 없을 만큼 낡은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가구라는 그 그림자에 몸을 숨겼다. 얼마 후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차장으로 들어온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천천히 밟고 오다가 이윽고 멈췄다.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엔진 소리가 멎었다. 가구라는 트럭 그늘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운전석에서 체격 좋은 남자가 내린다. 체형을 보고 아사마임을 확신했다. 안심하고 일어났다. 아사마에게 달려가려 했을 때 조수석 문이 열렸다.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춘다. 아사마에게 동행이 있다. 누구인가? 가구라? 아사마가 알아차린 모양이다. 가구라는 대답하지 않고 차를 바라봤다. 하지만 조수석에서 내린 인물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교수님이셨어요? 미나카미가 천천히 다가왔다. 손에 가방을 들고 있다. 가구라, 건강해 보이는군.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 꼭 같이 오고 싶다고 하셔서요. 아사마가 말했다. 가구라가 아사마에게 시선을 옮겼다. 미간을 찌푸렸다. 왜 교수님과 얘기를 했지? 병원에서 바로 도망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자네가 교수님에게 연락을. 거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아사마는 뭔가 깨달은 듯 뒤를 돌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뚝 멈췄다. 미나카미는 어느새 아사마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늘이 져 표정까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사마의 얼굴은 잘 보였다. 뺨이 딱딱하게 굳고 눈도 험악해져 있었다. 무슨 짓입니까? 아사마가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온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 목숨이 아까우면. 미나카미가 말했다. 낡은 우물 바닥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으스스한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지? 가구라가 물었다. 권총이야. 이 교수 나한테 권총을 겨누고 있어. 가구라의 눈이 커졌다. 왜? 그래,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아사마가 소리쳤다. 미나카미가 뭔가 있다는 듯한 웃음소리를 냈다.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하니까. 모구리니 플래티나 데이터니 너무 시끄러워. 세상에는 수수께끼로 두어야 하는 것도 많은 법이지. 가구라는 아사마와 얼굴을 마주봤다. 왜 당신이 그걸? 가구라가 물었다. 나는 알고 있어. 뭐든 다. 2시간쯤 전 자네들이 나눈 대화도 전부 들었어. 5층 회화실에도 7층 남매의 방에도 도청기를 설치했으니까. 7층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한 사람도 바로 나야. 아사마 형사는 기대대로 비상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더구만. 그날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날? 가구라는 경악했다. 다테시나 남매가 살해된 날을 말하는 게 분명했다. 아사마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나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우리 눈은 그냥 구멍이었군. 바로 그거야. 반성하라고. 미나카미의 오른손이 움직여 아사마의 목덜미에 뭔가를 찔렀다. 아사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나카미는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걱정 마. 이걸로 죽지 않아. 잠시 얌전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미나카미가 주사기를 빼자 아사마는 무릎이 꺾였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가구라는 눈 앞에서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가장 신뢰해온 미나카미가 모든 사건의 주모자란 말인가? 너무 놀라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미나카미는 땅에 놓았던 가방을 들었다. 또 다른 손에는 권총을 쥐고 있었다. 총구는 가구라를 향해 있었다. 당신이 다테시나 남매를 죽였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대조적으로 미나카미는 냉혹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내가 NF-13이다. 너무 큰 충격에 가구라는 이명을 느꼈다. 심장 박동이 한계라고 느껴질 정도로 빨라졌다. 왜죠? 왜? 그걸 설명할 필요가 있나? 조금 전 대화를 듣고 자네는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분명 플래티나 데이터가 뭔지는 알았습니다. 응, 그럼 답을 맞춰봐야지. 자네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 미나카미가 권총을 위아래로 천천히 흔들었다. 가구라는 침을 삼키려고 했다. 하지만 입 안이 바짝 말라 어쩔 수 없이 입술을 핥았다. DNA 수사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는 국민이 제출한 샘플로 만들었죠. 샘플의 DNA를 분석하고 전자정보로 바꿔 암호화해서 등록했어요. 따라서 범행 현장에 범인 DNA가 남아있고 그 범인이 시스템에 데이터를 등록해 놓았다면 어디 사는 누구인지 바로 검색할 수 있죠. 본인이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친족이 등록했으면 용의자를 극히 좁은 범위까지 줄일 수 있고요. 멋진 발명이지. 미나카미는 야유가 담긴 말투로 말했다. 어디 계속해봐. 가구라는 심호흡을 한번 했다. 여기서부터는 가설이지만 그 방대한 데이터에 일부 특수한 데이터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수 데이터에는 DNA 정보 외에 어떤 특별한 식별기호가 부여되어 있고 검색하려는 DNA가 그 특수 데이터와 일치하는 경우 DNA 수사 시스템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는 거죠. 분석 결과로 내놓은 신체적 특징은 본인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는 not found, 즉 해당 인물은 등록되지 않았다고 회답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옵션을 시스템에 부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특수한 데이터를 섞어 놓았고 그게 바로 플래티나 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찾아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모굴이고요. 미나카미가 몸을 가늘게 흔들며 낮게 웃었다. 아주 훌륭해 가구라. 하지만 만점과는 거리가 멀어. 누구냐니. 이봐, 아주 중요한 점을 잊고 있지 않나? 그 시스템은 아무나 구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자네라도 말이지. 가구라는 눈 앞에 있는 남자의 매부리코를 노려봤다. 다테시나 사키가. 미나카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옵션을 설치하라고 내가 다테시나 남매에게 명령했어. 걔들은 내가 하는 말은 모두 따르거든. 물론 자네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지. 왜 그런 짓을? 이유는 따로 없어. 부탁받았으니까. 누구에게? 그러자 미나카미가 한쪽 눈썹을 꿈틀 움직였다. 내게 직접 부탁하러 온 사람은 시가소장이야. 자네 상사 말이네. 그러나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는 나도 몰라. 소장도 단순한 장기판 말에 불과할 테니까. 과경연, 아니 경찰청에. 이런 걸 생각한 사람들은 좀 더 윗분들이겠지. 자네는 완벽한 수사 시스템을 만들려 했지만 너무 완벽해지면 곤란해지는 사람도 있다고. 정치가와 관료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과 친족의 DNA 정보를 모두 플래티나 데이터로 만든 게 분명하다. 그런 거였군. 그럼 비열한. 미나카미가 크크 웃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나. 세상이란 게 원래 그래.
총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강간범으로 체포되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나? 그러면 당신도 플래티나 데이터에? 당연하지. 그들만 좋은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되니까. 플래티나 데이터는 시스템 막에 걸리지 않아. 아무리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흔적을 남겨도 결코 잡히지 않으니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사람을 죽였다는 건가? 말해두지만 나는 살인마도 아니고 살인이 목적도 아니야. 어디까지나 다 실험이었지. 실험? 무슨... 미나카미는 가방을 내려놓더니 총을 겨눈 채 다른 한 손으로 가방을 뒤졌다. 가방 안에서 금속재 상자 같은 걸 꺼냈다. 코드가 붙어있다. 이걸 아나? 덴토리, 전기 환각기라는 거지. 전기 펄스로 뇌를 자극해서 환각 상태를 만드는 장치. 왜 여기서 미나카미가 저런 걸 꺼냈는지 가구라는 도통 알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덴토리가 아니야. 내가 손본 물건이지. 한마디로 파워를 높인 거지만 단순히 환각 상태만 격렬해진 건 아니야. 이걸 쓰면 강한 최면 상태에 빠지네. 어떤 인간도 순종적이 되는 데다 자살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됐지. 게다가 일반적인 덴토리와는 달리 중독 상태를 일으키고 말이야. 왜 그런 걸? 왜? 어리석은 질문이군. 왜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지 않나.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는 노하우는 권력을 잡는 실마리가 돼. 그래서 실험이 필요했어. 가구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었을 텐데. 죽인 게 아니야. 죽어버린 거지. 실험 중에 모르모트나 쥐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 여자들을 동정할 필요는 없어. 죄다 덴토리에 빠져있던 어리석은 것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내 감언이설에 걸려들었지. 그러나 사체를 그대로 두면 뇌과학자의 범행이라는 게 드러날 염려가 있어서 조금 연출을 더했지. 권총으로 머리를 쏘고 폭행했다는 건가? 가구라가 말했다. 사체를 범했다는 소리군. 살인마에게는 동기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정액을 남겨놓으면 내게는 보험이 되니까. 플래티나 데이터라서 시스템이 범인 이름을 댈 일은 없고 경찰은 데이터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혐의를 두지 않는다. 이건가? 그래, 맞아.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어. 이 장치를 사용하면 귀에 화상 흔적이 남아. 그 공통점을 통해 경찰이 냄새를 맡을까봐 개조 방법을 일부 업자들에게 공개했지. 이미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하이덴이라는 명칭으로 돌아다니고 있어. 범인이 하이덴 사용자라는 것을 경찰이 알아내더라도 그때는 이미 한참 늦은 상태란 말이지. 가구라는 어금니를 꽉 깨물며 입을 열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당신은 뇌과학자로서 나름 지위도 있잖아. 지금 와서 전기 마약 같은 걸로 대체 무슨 권력을 잡고 싶은 거야? 미나카미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 나는 권력을 잡고 싶다는 게 아니야. 권력과 연결되는 것,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었을 뿐.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과학자로서 당연히 시도해보고 싶잖아. 본능에 가깝지. 무엇보다 가구라 자네도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 하지 않나. 마음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을 입증하려고 했잖아. 그것과 이건 마찬가지야. 하나도 다르지 않아. 자네는 자네의 몸을 이용해 마음의 구조를 알아내려 했어. 나는 다른 사람의 몸을 이용해 실험을 했지. 자네 연구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내 실험에서는 몇 사람이 죽었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니, 한 가지 더 있군. 자네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는 찾아냈어. 미나카미는 가구라 쪽으로 고개를 내밀고 검지를 세웠다. 좋은 걸 알려주지.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데 유전자 따위는 필요 없어. 사람의 마음은 단순한 화학 반응과 전기 신호에 지나지 않아. 담담하게 말하는 미나카미의 얼굴을 보며 가구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정신 이상자야.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이 누구더라? 다테시나 남매는 당신이 범인이라는 걸 알아차렸나? 그래서 죽였나? 미나카미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알 리가 없지. 하지만 NF13 사건을 알고 플래티나 데이터에 들어있는 사람의 짓이 아닐까 의심한 모양이더구만. 그래서 모구를 만들었다는 말인가? 그들은 플래티나 데이터를 만든 것을 후회하고 숙주하려 했어. 미나카미는 유감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다테시나 사키 같은 천재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인간이 사라진 것뿐인데 덕분에 자기 자신이 사라졌으니. 그날 내가 반전제를 사용해 류로 변해 있었을 때 둘을 죽였군. 일부러 감시 카메라에 트릭을 설치하고. 그러자 미나카미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카메라에 트릭을 설치한 사람은 내가 아니야. 원래 있던 것을 이용한 것뿐이지. 원래 있었다고? 무슨 소리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설치했다는 말이지. 그게 누군지 자네는 모르는 게 나을 걸세. 어이, 움직이지 마. 미나카미는 총을 겨눈 채 천천히 가구라의 뒤로 왔다. 무릎 꿇어. 무슨 속셈이야? 시키는 대로 해. 자네도 어차피 죽을 바에는 덜 고통스러운 게 낫잖아. 등에 권총이 닿자 가구라는 허리를 구부리며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러자 귀에 차가운 것이 끼워졌다. 우선은 왼쪽 귀, 그리고 오른쪽 귀. 하이든이라는 장치의 전극일 것이다. 무서워할 것 없어. 이제까지 죽은 여자들은 모두 죽기 직전까지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행복한 죽음이지. 다만 자네는 쾌락을 맛볼 틈이 없을지도 몰라. 처음부터 상당히 강한 펄스를 가할 셈이니까. 미안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 시라토리 리사도 이렇게 죽였나? 아, 그 여자? 지금 생각났다는 듯 미나카미는 가볍게 말했다. 그 여자를 죽이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 하이든을 사용해 의식을 컨트롤해 집까지 운전하게 한 후 자살했어. 내 기술은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어. 그녀는 당신이 범인이라는 걸 알았나? 아니, 몰랐어. 그러나 곧 알아차릴 위험이 있었지. 성가신 일을 하려고 했거든. DNA 감정 말인가? 알고 있었나 보군. 그녀는 NF13의 원래 샘플을 손에 넣으려 했어. 범인이 플래티나 데이터에 속해 있다는 걸 간파했기 때문이지. 다테시나 남매와 접촉 가능한 관계자라면 인원이 한정돼. 그들의 DNA와 NF13의 DNA를 과거 방식으로 감정하면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맞지? 위험할 뻔했지만 그 여자가 한심한 실수를 저질렀어. 내 모발을 채취하려다 들켰거든. 대단한 용건도 없이 찾아온 사람을 내가 의심하지 않을 줄 알았나 봐. 철컥철컥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자, 미나카미가 말했다. 괜한 얘기를 한참이나 했군. 즐거웠네. 자네와 더는 이야기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조금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지.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니까. 나를 죽여봤자 소용없어. 시간은 계속 NF13을 쫓을 거야. 그럴 일은 없어. 사건은 해결이야. NF13은 하이든을 사용해 자살. 다만 그 전에 아사마 형사를 사살했다. 어때? 참 멋진 시나리오 아닌가? 가구라를 범인으로 내세울 셈이다. 그를 살해한 후 아사마를 쏠 작정일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이 국면을 넘어설 방도를
온 힘을 다해 생각했다. 스즈란이란 여성이 있어. 그녀가 뭔가를 알고 있어. 미나카미가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나? 뭐라고? 미안하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어. 저 세상에서 만나라고. 찰칵 하고 스위치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가구라의 시야는 금빛으로 물들었다. 청각, 미각, 후각, 촉각까지 모든 게 마비되었다. 중력조차 느껴지지 않아 자신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고통은 아니었다.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상쾌함에 감싸여 가구라는 어떤 것에서 해방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금빛 시야가 갑자기 어둠으로 바뀌었다. 그와 동시에 의식이 사라졌다. 짙은 안개가 걷히듯 의식이 점점 또렷해졌다. 두통이 극심하고 이명이 있다. 하지만 이명 사이로 사람 목소리가 새어 들어온다. 저게 누구 목소리더라? 익숙하다. 아사마는 자신이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다. 아, 그렇다. 미나카미가 주사를 놓았다. 여기는 아리아케에 있는 폐 창고 주차장이다. 뺨에 콘크리트 감촉이 느껴졌다. 약 때문에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 누워 있었던 것이다. 손끝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맘대로 되지 않았다. 아니, 움직이는데 그걸 느낄 수 없는지도 모른다. 오감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후각도 마비된 것 같다. 청각이 제일 먼저 돌아온 건가? 하지만 소리만 들릴 뿐 내용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두꺼운 간 유리를 끼운 것처럼 시야가 탁하다. 하지만 한 곳을 응시하자 그 유리가 조금씩 투명해졌다. 동시에 이명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가구라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그 뒤에 미나카미가 서있다. 나를 죽여봤자 소용없어. 시간은 계속 NF13을 쫓을 거야. 그럴 일은 없어. 사건은 해결이야. NF13은 하이든을 사용해 자살. 다만 그 전에 아사마 형사를 사살했다. 어때? 참 멋진 시나리오 아닌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건지 아사마는 도통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미나카미가 가구라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점만은 분명했다. 게다가 자신은 총으로 죽이려는 모양이다. 농담하지 마.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대화가 조금 더 이어진 후 미나카미가 뭔가를 했다. 가구라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기에 알 수 있었다. 땅에 무릎을 댄 채 림보 댄스라도 추듯 몸을 크게 뒤로 젖히더니 아주 가늘게 떨기 시작했다. 그 떨림이 점차 커진다. 귀에 하이덴 전극이 붙었다는 사실을 아사마도 알 수 있었다. 갑자기 가구라의 떨림이 멈췄다. 그의 몸은 실이 끊어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등부터 땅에 떨어졌다. 그러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쓰러진 가구라를 가만히 지켜보던 미나카미의 시선이 갑자기 아사마에게 날아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교차했다. 경찰관의 신체는 정말 튼튼하군. 벌써 깼나? 미나카미가 다가왔다. 이제 슬슬 눈을 뜨지 않아도 곤란하던 잠이었어. 약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면 해부에서 검출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물론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당신에게 놓은 약은 몸 안에서 분해되면 인간의 몸에 원래 존재하는 물질로 변하지. 어떤 명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게다가 이제 당신 몸에는 총상이라는 훌륭한 흔적이 남을 테니 굳이 다른 사인을 찾을 이유도 없지. 미나카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사마는 열심히 손발의 감각을 확인했다.
여전히 마비는 남아있다. 힘을 쥐어짜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걸 확인할 여유가 없다. 미나카미가 아사마의 바로 옆에 섰다. 내려다보는 얼굴에 냉소가 떠올라 있다. 그는 왼손을 뻗어 아사마의 재킷 안에서 목을 카드를 꺼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솔직히 NF13을 어떻게 막내려야 할지 결정 못했거든. 경찰청도 경시청도 그렇게 쉽게 미해결 사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나 이걸로 모두 해결이야. 일단락되었어. 당신은 명예순직으로 2계급은 특진할걸? 그걸로 납득해. 천천히 총을 겨눴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다. 이 타이밍뿐이다. 아사마는 온 힘을 다해 오른발을 휘둘렀다. 기적적으로 그 동작은 완벽한 발차기가 되어 총을 든 미나카미의 손에 명중했다. 총은 손에서 떨어져 2미터 정도 날아갔다. 미나카미가 증오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더니 바로 권총을 주우려고 했다. 하지만 아사마도 필사적이었다. 도마뱀처럼 재빨리 기어가 미나카미보다 한 발 먼저 총을 잡았다. 그러나 총구를 적에게 돌릴 시간은 없었다. 총을 쥔 팔을 미나카미에게 붙들려 금방이라도 빼앗길 것만 같았다. 의외로 힘이 세다. 게다가 아사마는 아직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핸디캡이 있었다. 빼앗기면 모든 게 끝이다. 아사마는 당겨지는 팔의 힘을 역이용해 권총을 내던졌다. 어디로 떨어졌는지는 그도 알 수 없었다. 미나카미는 아사마의 팔에서 손을 떼고 주위를 둘러봤다. 권총을 찾으려는 것이다. 바로 발견했는지 몸을 일으켰다. 권총을 죽게 해선 안 된다. 아사마는 포효하며 미나카미의 발에 매달렸다. 이제 와서 쓸데없는 짓을. 미나카미는 흉측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아사마를 떼어내려고 했다. 당신이야말로 포기해. 나는 절대 안 놓을 거니까. 그래? 그렇다면 방침을 바꿔야지. 미나카미가 아사마에게 달려들었다. 양손을 목에 대고 강력한 힘으로 조르기 시작했다. 아사마는 열심히 떼어내려 했지만 좀처럼 느슨해지지 않는다. 너도 경찰이니 무도의 기본은 알겠지? 이렇게 보여도 나도 유독 검은 띠야. 게다가 넌 약 때문에 제대로 힘을 못 쓰지. 승부는 이미 났어. 아,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목 졸린 흔적을 가구라의 짓으로 만드는 일쯤은 내게 식은 죽 먹기야. 담담한 말투와는 반대로 목을 조르는 힘은 더 강해졌다. 아사마는 전혀 숨을 쉴 수 없었다. 물론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의식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뇌의 중심부가 마비된다.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끝이라는 체념이 마음을 잠식해간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때 탕 하는 파열음이 들렸다. 그 순간 아사마의 목을 조르던 힘이 갑자기 느슨해졌다. 경동맥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기도도 열렸다. 시야가 되살아났다. 눈앞에 미나카미의 얼굴이 있다. 백발의 메부리코가 특징인 남자는 놀란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 그 표정에는 조금 전에 보였던 광기가 아니라 공허함에 가까운 빛이 담겨 있었다. 아사마는 미나카미의 가슴을 봤다. 양복 밑에 입은 셔츠가 검붉게 젖어 있다. 미나카미의 손이 아사마의 목에서 떨어졌다. 그는 피 범벅이 된 자기 가슴을 본 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아사마도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던졌다. 몇 미터 뒤에 가구라가 서 있다. 손에 권총을 쥐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미나카미가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뇌에 그런 펄스를 받고 살아있다니. 알려줘. 가구라가 입을 열었다. 왜 죽였어? 왜 나의 스즈란을 죽였어? 미나카미의 눈꺼풀이 움찔거렸다. 류인가? 대답해.
왜 죽였어? 죽이지 않아도 됐잖아. 가구라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인격은 가구라가 아닌 듯하다. 미나카미가 씩 웃었다. 그것이 마지막 반응이었다. 목을 푹 꺾고 아사마 위로 쓰러졌다. 어디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단순한 물체에 불과했다. 아사마는 미나카미를 밀쳐내고 몸을 일으켰다. 목을 문지르며 새삼 가구라를, 아니 류를 봤다. 자네는 가구라의 다른 인격이지. 아사마가 확인했다. 류는 권총을 떨어뜨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는가 싶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감쌌다. 왜 그래? 아사마가 물었다. 류가 공허한 눈을 들었다. 그에게, 가구라에게 전해줘. 그림을 한 장만 더 그리고 싶으니 캔버스를 준비하고 반전제를 피우라고. 그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래, 마지막. 그림만 그리면 나는 사라질 거야. 그런 말을 남기고 류는 털썩 쓰러졌다. 얼마 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게다가 한 대가 아니다.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멍청이들, 너무 늦어. 아사마는 혀를 차고 땅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가구라는 경찰병원의 한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금방은 생각나지 않았다. 이윽고 기억이 되살아나긴 했지만 하이덴으로 살해당했을 텐데 어떻게 살았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뇌 검사를 받고 주사를 맞은 뒤 다시 침대에 눕혀졌다. 엄청난 졸음이 덮쳐올 때야 아무래도 진정제를 맞은 모양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실내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가구라는 고개를 들었다. 시가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다. 다리도 꼬고 있다. 정신을 차린 것 같군. 뇌 이상은 없다고 하네. 다행이야. 가구라가 몸을 일으켰다. 아직 머리가 조금 어지럽다. 눈을 깜빡이고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왜 제가 여기에? 시가가 살짝 웃었다. 도쿄역에서 아리아케까지 택시를 탔지. 그 택시에는 시내를 찍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청의 얼굴 인증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네. 아직 테스트 단계여서 도내에 불과 20대 정도만 운행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아직 공표되진 않았지. 어쨌든 통보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더니 자네들이 있었네. 자네들이라니 다른 사람이 또 있었나요? 시가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사마 형사와 미나카미 교수. 교수는 사살되었어. 사살? 아사마 형사에게요? 아니, 하고 시가가 고개를 흔들었다. 쏜 사람은 자네야. 설마요. 가구라는 눈을 커다랗게 떴다. 거짓말이죠. 사실이야. 아사마 형사가 증언했네. 다만 인격은 자네가 아니었던 것 같다더군. 류가... 시가는 팔짱을 풀어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NF13의 정체가 미나카미 교수라는 사실은 아사마 형사에게서 들었네. 다만 자세한 사정은 거의 알지 못하더군. 아무래도 자네와 교수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약 때문에 잠들어 있었던 모양이야. 가구라는 시가의 냉정한 얼굴을 봤다. 저와 교수가 나눈 말을 듣고 싶다는 겁니까? 꼭 시가가 대답했다. 물론 듣기만 하진 않겠네. 자네 질문에도 대답하지. 여러모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야 물론이죠. 가구라가 말했다. 악몽 같은 일을 그는 자세히 말했다. 미나카미가 했던 냉혹한 말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재현했다. 하지만 시가는 거의 무표정이었다. 사건의 진상과 가구라가
플래티나 데이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을 뿐이리라. 그랬군. 이야기를 다 들은 시가가 처음 내뱉은 말이었다. 전기식 마약 연구를 위해 사람을 죽이다니. 그런 미친 과학자가 있나. 그런 남자를 시켜 다테시나 남매에게 플래티나 데이터라는 체제를 만들게 한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시가가 팔걸이에 팔을 걸친 채 양손을 깍지 꼈다. DNA 수사 시스템이 인가된 배경에 플래티나 데이터 구축이 있었네. 정치가와 고급 관료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아니면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구상 단계부터 분명했으니까. 어느 정도 단계의 사람들이 플래티나 데이터에 포함됐습니까? 그건 뭐 경우마다 다르지. 시가는 선선히 대답했다. 정치가는 강요를 지낸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급, 공무원이라면 최소 간부 후보 정도? 물론 인맥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만 경찰은 엘리트여야 한다는 게 절대 조건. 본부장, 부장급일까? 가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로 이해가 갔다. 플래티나 데이터가 관련됐다는 걸 알고 경시청에 NF13 사건에서 손 떼라고 지시했군요. 아주 이른 단계부터 NF13은 플래티나 데이터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네. 그러나 만약 그렇다 해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봤지. 단순히 범인이 언제까지고 안 잡힐 뿐이니까. 그걸 위해서 플래티나 데이터를 만들었으니 말일세. 여론이 너무 시끄러우면 때를 봐서 적당한 변사체를 NF13으로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오산이었지. 다테시나 사키가 모구를 완성했죠. 그렇네. 시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라토리 리사가 미국에 보낸 메일에 이렇게 적혀 있었지. 다테시나 사키가 살해됐지만 플래티나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 통칭 모구를 빼앗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메일을 보고 경악했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잠깐만요. 시라토리 씨의 메일을 보다니. 살해된 후에요? 그럴 리가 없지. 훨씬 전이야. 시가가 입가를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시라토리 리사가 플래티나 데이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파견됐다는 점은 분명했어. 그들도 DNA 수사 시스템 확립에는 플래티나 데이터 구축이 필요했을 테니까. 물론 우리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을 아주 세세하게 체크했지. 덕분에 모굴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어. 그래서 NF13에 대한 수사는 일단 동결하고 모굴을 찾는 데 주력했다는 말이군요. 보레로에 다테시나 남매의 은신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경찰까지 출입을 금지한 건 모굴을 발견할지도 몰랐기 때문이고요. 유감스럽게도 헛걸음이었지만 시가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제가 경찰에 쫓긴 것은 표면적으로는 중요 참고인이기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자네가 시라토리 리사에게 모구를 찾아달라고 부탁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자네가 먼저 발견하면 여러모로 귀찮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먼저 찾았네요. 그랬지. 아사마 형사에게서 들었네. 그 그림에 숨겨놓았다고.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미안하지만 모굴은 몰수했네. 자네가 DNA 수사 시스템에 인스톨하기 전이라 다행이지. 가구라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만 불쌍하군요. 이런 일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인은 DNA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자신들은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다니요. 언론이 냄새를 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일 없을 거야. 우리가 플래티나 데이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이른바 도시 전설 같은 게 되겠지. 관계자가 증언하면요? 가구라의 말에 시가의 한쪽 눈썹이 꿈틀거렸다. 자네가 증언하겠다는 말인가? 드디어 이야기가 핵심에 들어갔군. 그 문제를 의논하러 왔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모든 걸 잊어주게. 플래티나 데이터도 모굴도 나아가 NF13에 대해서도. 가구라는 실소했다. 말도 안 됩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닐세. 시간은 은밀한 눈빛을 던졌다. DNA 수사 시스템 일을 계속시킬 순 없으니 적당한 직책을 주지. 이름뿐인 직책이니까 일은 안 해도 되네. 그래도 급여는 지금의 3배가 지불될 걸세. 어때? 나쁘지 않지? 매수하시는 겁니까? 돈에 양심을 팔 것처럼 제가 보이나요? 자네를 위해서도 받아들이는 게 좋아. 끝까지 거부하면 우리도 다른 수단을 쓸 수밖에. 어쩔 셈입니까? 시간은 깍지를 풀고 오른손으로 가구라를 가리켰다. 자네를 체포해 구속해야지. 처음에 말했지. 자네는 미나카미 교수를 살해했어. 살인죄가 완벽하게 성립돼. 정당방위를 주장하려고 해도 자네에겐 입증할 방법이 없어. 무엇보다 범행 당시의 기억이 없으니까. 가구라는 어금니를 악물고 시가를 노려봤다. 재판에 가서 모든 사실을 밝힐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군. 플래티나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권력기관이 움직여. 살인범 한 명의 재판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건 일도 아니지. 지금 자네는 시가라는 하찮은 인간과 대치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뒤에는 훨씬 강력한 존재가 있네. 나는 단순한 메신저에 불과해. 나쁜 일은 없을 테니 시키는 대로 하게. 나는 자네가 좋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하고 싶지는 않네. 시가의 이야기 후반은 생색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전반부는 현실감이 있었다. 필시 그렇게 되리라고 가구라는 생각했다. 지금 여기서 시가를 질책해봐야 소용없다. 자기 또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살짝 눈을 감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알아들은 것 같군. 시가가 말했다. 한 가지만 묻죠. 앞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쩔 셈입니까? 미나카미 교수 같은 인간이 또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걱정은 붙들어매게. 우리에게는 모굴이 있어. 도저히 범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플래티나 데이터를 검색할 거야. 다만 그 검색 결과는 아주 소수만 알게 되겠지. 그렇게 말한 후 시간은 애처로운 눈빛을 지었다. 어느 세상에나 신분이라는 게 존재해.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아. 가구라는 고개를 숙였다.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쏟아 만들어낸 DNA 수사 시스템이 계급제도를 강고하게 만드는 도구였을 뿐이라니. 아, 자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네. 그 목소리의 가구라는 고개를 들었다. 시간은 곤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스즈란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야. 가구라는 숨을 삼켰다. 스즈란을 아십니까? 그 이름은 아사마 형사에게서 들었네. 시가가 입술을 적셨다. 자네의 환각이라는 것도. 환각이라고요? 가구라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 환각. 스즈란이란 여성은 존재하지 않아. 모두 자네가 만들어낸 환상이야. 가구라는 미소 지으면서도 주먹을 움켜쥐었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어요. 믿지 못하겠지만 사실이네. 자네는 도쿄역에서 열차에 탔지만 계속 혼자였네. 보레로에서도 혼자였고. 가구라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스즈란과는 대화도 나누었고 식사도 같이 했는걸요? 그럼 자네 말고 그녀를 본 사람이 있나?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그건 언제나 사람들 몰래 만나러 왔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자네가 있는 곳을 알고 어떻게 엄중한 보안을 뚫고 자네를 만나러 오지? 가구라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도 내내 이상하게 여겨온 점이었다.
하나 더 묻지.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자네가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게 있나? 자네는 그녀에게서 들은 말은 모두 자네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거나 류의 기억에 있던 게 아닐까? 그건 아니라고 단언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틀림없는 말이다. 스즈란에 관한 정보라 해도 모두 류의 기억을 통해 알았다고 생각하면 가구라 자신은 뭐 하나 새로운 것을 알아내지 못한 게 된다. 그럼 교회는... 교회? 다테시나 남매 별장 근처에 낡은 교회가 있습니다. 스즈란이 그 장소를 알려줬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런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거기 교회는 없어. 아니요, 있습니다. 숲길에서 조금 올라간 곳에요. 유감스럽게도 그곳은 교회가 아니네. 현지 경찰관에게 들었어. 수배 중인 인물은 폐업한 펜션에서 하룻밤을 지냈다고 말이야. 펜션이요? 아니요, 아닙니다. 분명 교회입니다. 인테리어도 다 기억하는걸요? 아마 자네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는 교회를 다시 상상한 거겠지. 말도 안 돼요. 교회에 들어간 건 초등학교 이후에... 그렇게 말하다가 가구라는 충격을 받았다. 초등학교 시절 견학으로 근처 교회에 들어갔을 때의 광경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내부 모습은 스즈란과 밤을 보낸 교회와 똑같았다. 시가가 옆에 놓아둔 가방을 들어 노트북을 꺼냈다. 무릎 위에서 재빨리 키를 두드린 후 액정 화면을 가구라에게 보여줬다. 보레로에서 경찰차에 쫓긴 적이 있지. 자네는 바이크를 타고 멋지게 도망쳤다더군. 그때 스즈란이란 여성은 어디에 있었나? 제 뒤에 타고 있었습니다. 시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그럼 자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게. 그렇게 말하고 키를 눌렀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 바이크 한 대가 논길을 질주하고 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촬영한 듯하다. 경찰차 추적 카메라가 잡은 영상이네. 자, 잘 보게. 영상 속 바이크 모습이 서서히 커진다. 가구라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뒷자리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힘없는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시간은 영상을 멈췄다. 내가 거짓말할 필요가 있겠나? 스즈란이라는 여성을 없앤다고 내게 무슨 이득이 생기나? 자네를 그저 깨어나게 해주고 싶을 뿐이야. 가구라는 자기 이마에 손을 댔다. 두통이 시작되었다. 그럼 그림은 어떻게 된 겁니까? 류가 환각을 그림으로 그렸습니까? 하지만 그 그림에 그려진 스즈라는 모구리 든 종이봉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스즈란이 환각이라면 누가 봉투를 가지고 온 겁니까? 그러자 시간은 눈을 내리깔고 다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다. 아까 스즈란이라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와 자네에게 하는 말이지. 류에게는 스즈란이 존재했어. 분명히. 그녀는 환각이 아니라 인간이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야. 스즈란이 그려진 방을 철저하게 조사했네. 모발, 각질, 채모, DNA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회수했지. 특히 참고가 된 물건은 2개의 빈 캔이었어. 주스 캔인데 하나는 자네, 아니 류가 마신 것으로 추정됐네. 다른 빈 캔에서는 다른 사람의 타액이 발견됐지. 여성의 것이었네. 그 DNA를 프로파일링해 몽타주로 만들었어. 그 이미지가 이거야. 시간은 다시 액정 화면을 돌렸다. 가구라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화면에 나온 것은 다테시나 사키의 얼굴이었다. 실물과 다른 점은
오른쪽 반을 덮은 반점이 없어졌다는 것 정도였다. 이제 알았겠지. 스즈란의 정체는 다테시나 사키야. 자네가 반전제를 사용한 후 류는 5층 방으로 가서 그림을 그렸고 다테시나 사키도 그 방으로 갔던 거야. 그때 자기 행동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시 카메라 영상을 조작했고. 그녀가 감시 카메라를요? 그래. 감시 카메라를 조작한 사람은 다테시나 사키야. 가구라는 또 놀라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미나카미가 말했다. 카메라에 트릭을 설치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원래 있던 것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류와 다테시나 사키가 어떻게 알게 되고 가까워졌는지는 몰라. 다만 류에게 그녀가 그림 속 소녀처럼 보였던 것만은 확실해. 그는 자기가 본 것만 그렸다지. 맞습니다. 어떤가? 수수께끼가 모두 풀렸나? 가구라는 손끝으로 눈두덩을 눌렀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사고가 잘 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현실을 냉혹하게 보려는 자신이 있었다. 시가의 말은 모두 앞뒤가 맞는다.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다. 스즈란이 환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실망과 안도가 공존했다.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슬퍼졌다. 그러나 그녀가 그때 죽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 구원받은 것 같았다. 다른 질문은? 시가가 물었다. 조금 생각한 후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의문이 생기면 언제든 얘기하게. 납득할 때까지 설명하지. 자네가 우리와 한 약속만 지켜준다면. 시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맞다. 중요한 걸 잊었군. 아사마 형사가 전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네. 정확하게 말하면 류의 부탁인 모양이지만. 류요? 가구라가 고개를 갸웃하며 시가를 올려다봤다. 멀리서 자동차 클렉슨 소리 같은 게 울렸다. 그 이외의 소리는 거의 없다. 류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른손 손가락에 담배 모양의 반전제가 끼워져 있었다. 필터 근처까지 거의 타들어가 있었다. 바닥을 보니 물을 담은 양동이가 놓여 있다. 떨어진 재가 바닥을 태우지 않도록 가구라가 배려한 모양이다. 필터를 양동이에 버리고 주위를 둘러봤다. 병실인 것 같았다. 침대가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캔버스를 올린 이젤이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팔레트와 붓, 그리고 물감이 준비되어 있다. 류는 캔버스에 다가갔다. 메모가 한 장 놓여 있다. 거기에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서 스즈란을 그린 것과 같은 사이즈의 캔버스를 준비했다. 자네의 또 다른 인격이 라고 적혀 있었다. 작게 숨을 내쉬고 붓을 잡았다. 새 붓이다. 털이 부드럽다. 문득 옆을 봤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스즈란이 슬픈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만나러 왔구나. 류가 말했다. 당연하지. 그림을 그릴 거잖아. 스즈란이 물었다. 응, 네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러려고 돌아왔어. 눈앞에 있는 스즈란이 환각이라는 것은 류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에게는 그녀가 보인다. 원래 그녀의 모습은 그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구라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는 스즈란의 정체도 그녀가 죽어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다. 더는 그의 앞에 스즈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스즈란이 눈물을 흘렸다. 류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만지고 손끝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나면 류라는 인간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영원히. 그러면 저 세상에서 또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두 사람은 몸을 당겨 꼭 안았다.
시계바늘이 오후 7시를 조금 넘어선 무렵 용의자가 맨션으로 돌아왔다. 니트 모자에 선글라스, 검은 코트 차림이다. 옷깃을 세운 것은 조금이라도 얼굴을 숨기고 싶기 때문이리라. 운전석에 앉은 도쿠라가 뒤돌아봤다. 계장님, 어떻게 할까요? 아사마는 수염이 덥수룩한 턱을 만졌다. 전원 위치 확인해. 도쿠라는 네 라고 대답하고 무전기를 들었다. 부하들의 보고를 들으니 모두 제 위치에 있는 듯하다. 좋아, 가볼까? 아사마가 시트에서 몸을 일으켰다. 맨션 관리인에게 배지를 보여주고 자동 잠금 장치를 열게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른다. 용의자의 집은 알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사마는 수사원 3명을 데리고 방으로 향했다. 방은 금세 발견했지만 모두 문 앞에 서 있지는 않았다. 트레이닝복 차림의 도쿠라만 남겨두고 다른 사람은 떨어진 곳에서 숨을 죽였다. 도쿠라가 인터폰 차인벨을 울린다. 네? 하는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이번에 옆집으로 이사온 사람인데 인사차 들렀습니다. 연기에 능숙한 도쿠라가 밝게 얘기했다. 이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사마 일행은 자세를 잡았다. 문이 조금 열린 순간 도쿠라가 갑자기 손잡이를 힘껏 당겼다.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듯 남자가 나타났다. 동시에 아사마 일행이 덮친다. 남자는 정신을 차리고 문을 닫으려 했지만 도쿠라가 발로 막았다. 그는 공사 현장용 안전화를 신고 있었다. 집 안으로 도망가는 남자를 부하들이 쫓았다. 얼마 후 거실 중앙에서 남자는 제압당했다. 아사마가 천천히 다가간다. 품에서 체포 영장을 꺼냈다. 이제 포기해.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남자가 아우성을 쳤다.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천천히 설명해. 하지만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피해자 손톱에서 너의 DNA가 발견됐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이것 좀 보라고. 아사마는 남자 손을 잡았다. 네 손에 있는 긁힌 상처. 포기했는지 남자는 저항을 멈췄다. 데려가라고 아사마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계장님이 되신 후 첫 검거군요. 잘 됐네요. 도쿠라가 놀리듯 말한다. 한 건 해결.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말했을 때 휴대전화가 문자 메시지 수신을 알렸다. 보낸 사람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입니까? 설마 여자? 그럴 리가 있나? 아사마는 내용을 확인했다. 잘 지내세요. 저는 느긋하게 살고 있습니다. 새 술잔을 완성해서 보내드리려고요. 일 열심히. 가구라. 여전히 짤막한 내용이다. 아사마는 숨을 크게 내쉬고 휴대전화를 넣었다. 플래티나 데이터 사건이 종료된 후 2달이 지난다. 아니, 표면적으로 그런 명칭의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말하자면 NF13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 가구라와 접촉하면서 무단으로 단독 행동한 점에 대해 아사마는 경시청 상사에게서도 경찰청 사람에게서도 질책받지 않았다. 대신 2가지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나는 모구를 특수분석연구소에 넘기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을 잊으라는 것이었다. 아사마는 동의하면서 자신도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가구라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여러 번 만나진 않았지만 거대한 수수께끼에 단둘이 맞섰다는 점에서 가족 같은 친근감을 느꼈다. 아사마의 요구는 수용되었다. 다만 가구라 본인이 사건의 전모를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계장님, 또 이런 게. 용의자의 코트를 조사하던 도쿠라가 주머니에서 사각형 상자를 꺼냈다. 이거 하이덴이죠. 아사마가 얼굴을 찌푸렸다. 최근 들어 하이덴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소년보도 처분을 받은 10대 5명 중 1명이 가지고 있었다. 미나카미가 죽었는데도
일단 뿌려진 악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 만약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사마의 기억이 2달 전으로 거슬러 갔다. 가구라와 만나기 전 미나카미의 연구실에 방문했을 때였다. 미나카미가 방을 나간 후 아사마는 선반에 있던 검은 가죽 가방을 무심코 들여다봤다. 전기 코드 같은 게 나와 있는 걸 발견했다. 가방을 열어보니 하이든이 들어있었다. 왜 미나카미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아사마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다. 치료에 사용할 수도 있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이든 구조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지만 어떤 부품을 만지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타이거 전기 주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보아하니 그 하이든은 극히 위험한 모드로 설정된 상태였다. 미나카미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큰일이다 싶어서 아사마는 부품 하나를 빼놓았다. 그리고 미나카미가 왜 하이든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낸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깊이 생각하고 한 행동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동이 가구라뿐만 아니라 아사마의 생명도 구했다. 계장님, 용의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부하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좋아, 데려가자고. 아사마는 도쿠라에게 말했다. 흙이 얼굴에 튀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말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기분도 그대로였다. 바로 눈을 뜨고 작업을 이어간다. 수동 물레를 다루는 일에도 익숙해졌다. 따로 의식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게 되어 흙의 형태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다. 가구라의 양손에서 큰 접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直径 30cm가 넘는다. 이제까지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작품이었다. 숨을 멈추고 마지막 마무리를 한 후 물레를 멈췄다. 살펴본 다음 옆에 있던 사소리에게 말을 걸었다. 어때요? 작업대를 바라보던 작업복 차림의 사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큰 접시를 보고 좋네 하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구라는 만족했다. 출입구에서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비와 빨래 걷어야지. 치쿠시였다. 그가 물레 위를 보고는 입을 벌렸다. 잘 만들었네. 2달 만에 아주 손에 익었어. 덕분에요. 가구라는 일어나 구석에 있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다. 정면에 붙은 거울에 진흙이 씻긴 그의 손이 비쳤다. 그것을 보니 류의 그림이 떠올랐다. 그는 바로 옆에 벽을 봤다.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 류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다. 그림 속 스즈라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